안녕하세요. 안나입니다. 오늘도 안나 이야기 채널 찾아오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요. 기왕 썸네일 클릭하신 거 구독도 클릭하고 좋아요도 클릭하고 그래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사건도 좀 가슴 아프고 한숨이 푹푹 나왔던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도 저랑 비슷할지 모르겠는데 저는 특히 아이들, 임산부 이런 어린 아이들이 피해 입은 사건이 유독 좀 가슴이 먹먹해지더라고요. 게다가 진짜 범행 동기까지 말도 안 돼. 그럼 이게 맞나? 계속 혼자 검색해봐요. 레딧 이런데. 왜 사건이 일어났고, 왜 아이들이 죽어야 했는지 뭔가 이게 답을 얻으려고 하는 거죠. 너무 답답하니까. 오늘도 그런 사건 중 하나입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해볼게요. 벨린다는 1968년 12월생이고요. 오하이오주에서 태어났어요. 아빠 톰이랑 엄마 캐롤, 또 벨린다는 쌍둥이였거든요. 이 쌍둥이 자매 브렌다가 그녀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가족이었습니다. 또 오빠도 셋이나 있었어요. 벨린다는 밝고 명랑하고 똑똑한 그런 아이였어요.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그녀를 톰보이라고 불렀거든요. 이 북미에서 좀 말괄량이 스타일의 여자아이를 톰보이라고 불러요. 남자 이름 중에 이 톰슨이 흔한 이름이라서 이렇게 톰보이라는 별명이 생겼는데 또 마침 벨린다의 아빠 이름이 톰이에요. 그러니 야 너는 진짜 말괄량이 톰보이다 라고 별명을 붙인 거예요. 벨린다는 운동도 잘했어요. 이 소프트볼이랑 농구 선수로도 활동을 했어요. 그녀가 고등학교를 졸업했을 때 지역 컬리지에 입학을 합니다. 거기서 3살 많은 마샬이라는 남자를 만났어요. 벨린다의 엄마 아빠는 이게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일단 마샬도 마음에 안 들었고 컬리지에 간 것도 만족스럽지 않고 이 벨린다의 쌍둥이 자매 있었죠. 이 브렌다는 유니버시티에 갔거든요. 그래서 부모님이 봤을 때 어쩐지 벨린다가 어떻게 연애나 하려고 컬리지 간 건가? 이런 약간 언짢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얼마 뒤에 벨린다가 임신까지 하게 된 거예요. 이 마샬의 아이였어요. 그러고 학교까지 그만두고 마샬을 집으로 데려옵니다. 엄마 아빠 우리 결혼시켜주세요. 저 임신했어요. 부모님은 단호하게 안 돼. 결혼은 무슨 반대를 했는데 이 벨린다는 어렸을 때부터 늘 자기 멋대로 행동을 해왔습니다. 말괄량이었으니까. 그럼 엄마 아빠 허락 없이 결혼할 거야. 나 지금 성인인데 못할 것도 없지. 그러고 살던 집을 나오고 이 마샬이 살던 집으로 들어가서 같이 살아요, 둘이. 근데 얼마 안 가서 마샬이 좀 이상해. 집에도 안 들어오고 이 느낌이 쎄했는데 역시나 바람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이제서야 정신 차린 베린다는 엄마 내가 잘못했어요. 다시 집으로 들어왔어요. 당시 벨린다가 임신을 한 상태였는데 스스로 낙태를 한 건지 아이가 잘못된 건지 모르겠지만 이 시기에 유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베린다는 부모님이 원하는 대로 자기 시스터 브렌다가 다니고 있는 스티븐 F. 어스틴 유니버시티에 들어갔어요. 원래 운동을 잘했으니까 여기서 농구 선수로 활동을 하거든요. 근데 이 학교 대학 리그 풋볼 선수를 만나게 됩니다. 데이브 템플이었어요. 데이브는 1968년 7월생이에요. 멜린다랑 동갑이에요. 텍사스 출신이고 형 1명, 동생 1명이 있는 미들 차일드입니다. 데이브도 벨린다처럼 어려서부터 운동선수였어요. 텍사스의 KT라는 지역이 그의 고향인데 고등학교 때 풋볼 선수로 활동을 했어요. 운동을 하니까 좀 승부욕도 강하고 약간 상남자 스타일? 근데 별로 정의롭지 못한 상남자였습니다. 당시 학교 친구들 말로는 데이브는 좀 어두웠고 못됐다. 친구들 막 괴롭히고 장난치는 거 좋아하고 이 북미에서 이런 애들을 갱 오브 하이스쿨 가이즈라고 하는데 간단하게 한글로 2글자예요. 일진. 한 번은 남의 차를 때려 부수다가 경찰에 체포돼서 3일 동안 유치장 신세를 진 적도 있었어요. 근데 친구들 말로는 아마 그때 데이브가 스테로이드를 복용했을 것이다. 그래서 더 공격적인 성향이 강해졌던 것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데이브가 운동은 잘했나 봐요. 이 스티븐 F. 어스틴 유니버시티에 장학금을 받으면서 입학했어요. 대학 리그에서 풋볼 선수로 뛰는데 그가 입학한 그 해에 챔피언십 우승했습니다. 이 학교 역사상 처음으로. 이 미국은 풋볼 대학 리그도 NFL 못지않게 인기가 많아요. 여기서 우승을 했으니 난리였죠. 이 슈퍼볼 우승팀처럼 그 기념 반지 큰 거 있죠.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데이브는 이런 전성기 때 벨린다를 만나게 됐어요. 둘은 빠르게 사랑에 빠졌고 한 1년 만에 결혼에 꼴이 납니다. 이 데이브가 풋볼장에서 프로포즈 했대요. 사람들이 다 보는 데서. 자, 이제 부부가 된 데이브와 벨린다는 대학원에 진학을 합니다. 이 둘이 운동 잘하고 좋아하니까 이 직업으로 삼고 싶었는데 그 중에서 교사, 학생들 운동 코치나 체육 교사 이런 쪽으로 일하고 싶어 했거든요. 그래서 교육학을 전공했어요. 그리고 결혼한 지 5년 만에 아들 에반도 태어납니다. 이 시기에 부부는 뭐 아이도 생겼고 일할 수 있는 학교를 좀 알아보다가 데이브의 고향인 KT로 이주하게 됐어요. KT는 텍사스 휴스턴 그 권역에서 제일 왼쪽 끝에 있는 마을이에요. 인구는 2만이 조금 넘고 벼농사와 철도로 알려진 도시입니다. 텍사스 주변에 미주리와 캔자스주를 쭉 연결해주는 유명한 철도가 있거든요. KT라는 이름인데 바로 데이브의 고향 이 KT와 발음이 또 똑같아서 KT 하면 그 텍사스에 있는 KT 철도 그 마을 뭐 이런 이미지가 생겼어요. 부부는 KT에 있는 고등학교에서 일을 시작합니다. 같은 학교는 아니고 벨린다는 KT 고등학교 특수교사가 되었고 데이브는 알리프 헤이스팅스 고등학교의 교사이자 풋볼 코치로 일했어요. 이렇게 직업도 구했고 집도 좀 잘 사는 동네에 구하고 마당엔 개도 한 마리 키워요. 미국의 전형적인 중산층 가정이 된 거예요. 이 미래가 창창한 그런 젊은 부부였습니다. 이 둘이 부부 사이도 되게 좋아 보였대요. 이게 잘 맞았던 게 데이브가 엄청 바빴거든요. 이 운동부 풋볼 코치다? 그럼 스케줄도 빡빡하고 뭐 어디 경기나 훈련이 있으면 뭐 다른 지역으로 가기도 하니까 바쁠 거 아니에요. 그러니 벨린다가 이 아이들 돌보고 뭐 집안일 하는 걸 거의 혼자 도맡아서 하는 거예요. 이 나중에 벨린다 지인이 인터뷰를 하는데요. 이 스포츠 코치의 와이프로 산다는 건 싱글맘이나 똑같은 겁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어요. 그만큼 힘들다는 건데 벨린다는 묵묵히 다 합니다. 이 별명이 선샤인 레이디였대요. 너무 착하고 온화하고 아이랑 남편에게 헌신적이고 일할 때도 교사로서 직업의식도 강하고 이 데이브에게 꼭 필요한 아내였습니다. 1998년 여름에 이 가족에게 좋은 소식이 생겼어요. 벨린다가 둘째를 임신한 거예요. 첫째 아들을 에반이 3살 때예요. 이 부부는 딱 이 시기에 아이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바로 임신이 돼서 너무나 환영했어. 또 둘째는 딸이었거든요. 이미 뱃속에 있을 때부터 에린이라는 예쁜 이름을 지어줬어요. 벨린다는 신나서 아기 방도 꾸미고 막 노란색으로 페인트 칠도 하고 옆에 나탈리라는 이제 이웃이랑 친했는데 나탈리 초대해서 이 방도 구경시켜주고 우리 딸 얼굴 빨리 보고 싶어요. 뭐 얼마나 예쁠까? 매일매일 이 흥분된 날들을 보내고 있었어요. 1999년 1월 11일이었어요. 이 시기는 벨린다가 임신 8개월 때거든요. 의사가 이제 몇 주 안에 진통이 올 거니까 항상 신경 쓰고 계세요. 이렇게 당부해 놓은 상태였어요. 벨린다가 아직 일하고 있었기 때문에 뭐 언제 어디서 진통이 올지 모르니까 좀 긴장을 하고 있었어요. 하루는 이 아들 에반이 좀 아팠대요. 에반은 어린이집에 있고 벨린다는 학교, 이 직장에 있었는데 연락이 온 거예요. 어린이집 선생님한테. 아, 어머님, 에반이 몸이 좀 안 좋은 것 같은데 일찍 데려가는 게 좋겠어요. 근데 벨린다는 이날 중요한 미팅이 있었거든요. 남편에게 연락을 합니다. 혹시 데이브가 이제 시간이 될까 싶어서. 근데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데이브의 학교에도 연락을 했는데 없대요. 지금 데이브 학교에 없는데요? 이상하다. 분명 학교에 있을 시간인데 연락도 안 받고 어디 간 거지? 일단 벨린다는 아들 에반을 데리러 갔어요. 에반 데리고 같이 집에 도착을 했는데 그제서야 데이브와 연락이 닿은 거예요. 데이브가 집에 있었던 건 아니고 중간에 연락이 됐나 봐요. 다행히 벨린다는 아이를 데이브에게 맡기고 다시 학교로 돌아갑니다. 중요한 미팅이 있었으니까. 그리고 집에는 데이브와 아들 둘이 있었어요. 이때가 12시 반쯤이었거든요. 벨린다는 학교 가서 미팅 다 하고 이제 정리하고 퇴근을 합니다. 그러고 3시 반쯤에 집으로 돌아왔어요. 근데 뭐 하루 종일 아들 픽업하고 집에 태워주고 데이브 연락 안 받고 뭐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미팅도 중요한 일정이었었고. 그래서 나 좀 쉴게. 침대에 누워 있을게 하고 방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잠이 들었어요.
벨린다가 잠을 자는 그 동안에 네이브는 아들을 데리고 외출합니다. 근데 애가 아파서 조퇴까지 했는데 왜 굳이 아픈 애를 데리고 나갔을까요? 뭐 중요한 일도 아니었어요. 그냥 아들이랑 공원에 가서 산책 좀 하고 어디 마트랑 홈디포에 가서 물건을 좀 샀대요. 자, 그러고 오후 5시 35분에 집으로 돌아옵니다. 이 네이브가 에반 손잡고 이렇게 집으로 들어오는데 뭔가 이상해요. 이 집 현관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현관문에 있던 유리가 깨져 있어요. 강하게 내려친 건지 뭐 금이 간 정도가 아니라 유리 조각이 바닥에 막 떨어져 있어요. 데이브는 이것 좀 이상하다. 집에 무슨 일이 생긴 건가? 집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다가 이 에반이랑 같이 들어가면 혹시 위험한 상황이 생길 수 있으니까 집에 들어가지 않고 바로 앞집 마이크 집으로 뛰어갑니다. 마이크! 마이크! 마이크는 놀라가지고 무슨 일인가? 저기 에반 좀 부탁해요. 집에 무슨 일이 생겼나 봐요. 그리고는 헐레벌떡 집으로 갔어요. 계단을 올라서 2층으로 갔는데 아까 침대에서 자고 있던 벨린다가 쓰러져 있어요. 안방에 있는 클로젯, 뭐 드레스룸이라고 하죠. 거기에 이렇게 엎드려서 머리에 총을 맞은 상태였습니다. 배가 이만큼 나온 임산부가 총에 맞아서 의식이 없는 거예요. 데이브는 울면서 911에 연락했어요. 제 와이프가 총에 맞아 죽었어요. 의식이 없어요. 제 와이프는 8개월 임산부예요. 디스패처는 CPR 하실 수 있나요? 이 아이를 위해서 해야 합니다. Harris County 911 Police Fire Ambulance. Yes, somebody's broken into my house and my wife has been shot. Stay on the line for the ambulance, sir. I just walked in. My wife, I believe she's been shot. It's got blood everywhere. Okay, sir, is she breathing? No, I believe it's her brain is on the floor. I think she's already dead. She's 8 months pregnant. 곧 구급대가 도착을 했어요. 근데 이 집에 개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 이름이 샤카예요. 생긴 것도 사납게 생겼는데 실제 이 동네에서 제일 크고 무서운 개였어요. 샤카는 지나가는 사람만 있으면 무섭게 막 짖고 만약에 낯선 사람이 집에 들어온다? 그럼 난리 납니다. 금방이라도 물어 뜯을 것처럼. 그래서 구급대가 도착을 했는데 샤카가 너무 사나워서 대원들이 집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나중엔 경찰이 총으로 쏘려고 했어요. 사람 먼저 구해야 하니까. 다행히 그런 일이 생기진 않았는데 일단 구급대가 힘들게 집 안으로 들어갑니다. 벨린다의 모습을 확인하는데 정확히 이 머리 뒷부분 여기에 총을 맞았어요. 무기는 12구경 샷건. 그녀는 바로 직사했고 뱃속의 아기도 산소 공급이 안 되니까 얼마 안 가서 사망했습니다. 또 집안이 아주 그냥 난장판이었어요. 일단 현관문 유리가 깨져 있었죠. 또 TV가 바닥에 떨어져 있고 서랍도 누가 뒤진 것처럼 막 다 열려 있고 경찰이 현장만 봤을 때는 이거 강도짓이구나 주장했어요. 이 사건은 긴급 속보로 KT 주민들에게 알려집니다. 워낙 끔찍하니까 얼마나 무자비한 강도이길래 임산부의 머리에 샷건을 조준했나. 이 강도도 총을 쏠 때 이 벨린다의 모습을 봤을 거 아니에요. 배가 막 이만큼 불룩하게 나와 있고 누가 봐도 임산부인데 망설임도 없이 총을 쐈다? 그것도 대낮에? 또 아직 도주 중이죠. 안 잡혔으니까. 이 지역 뉴스랑 신문에서 대대적인 보도를 했어요. 주민들도 공포에 떨었고 문단속 잘하고 우리 집에 정당방위로 쓸 총 잘 있나 확인 한번 하고 주민들은 아마도 비행 청소년들의 소행이 아닌가. 보통 학교 안 가는 불량배들이 우르르 모여서 빈집을 털고 뭐 그런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She's a very nice person. It's kind of scary, you know, happening in your own neighborhood and right next door to me. 사망한 벨린다의 가족들, 친구들, 학교 선생님, 학생들 다들 안타까워했어요. 이제 곧 출산을 앞두고 있는데 이렇게 허무하게 아기랑 떠났다고? 믿을 수 없어 했어요. 나중에 추모식도 하는데 이 리본을 2개를 달고 있었대요. 하나는 멜린다 코, 하나는 아기 코. 경찰은 빠르게 수사를 시작했는데 사건 현장에 의문이 가득했어요. 일단 대낮에 이 샷건을 들고 다니는 멍청한 강도가 어딨어요? 이 샷건은 이렇게 길어서 사람들 눈에 금방 띄어요. 강도짓을 할 거면 좀 작은 권총이 훨씬 더 편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사라진 귀중품도 없었습니다.
서랍을 열고 뭔가를 찾으려고 했는데 정작 뭐 금붙이들, 데이브가 활동했던 그 풋볼 우승팀 뭐 반지 그런 게 그대로 남아 있었고 심지어 벨린다가 이 손목에 팔찌랑 손가락에 금반지 이런 거 차고 있었거든요. 그것도 그대로 있었어요. 아니 샷건으로 임산부를 쏘면서까지 노린 게 금품이 아니라는 건가? 또 이상한 건 현관문 유리가 깨져 있었잖아요. 분명 이제 문이 닫혀 있는 상태에서 강제로 열려고 유리를 이렇게 깼을 텐데 그럼 유리 조각들이 집안 바닥에 떨어져 있겠죠. 그 문 바로 아래나 뭐 최소한 뭐 그 근처에 떨어져 있을 거예요. 근데 문이랑 조금 떨어진 곳에 마치 문을 활짝 열었고 그 연 상태에서 일부러 유리를 이렇게 깬 것처럼 또 TV가 바닥에 떨어져 있어요. 강도가 돈 되는 거 찾기 바쁠 텐데 가만히 있는 TV를 왜 바닥으로 이렇게 밀었을까요? TV 밑에 뭐 현금이라도 있는 줄 알았나? 아니면 TV를 훔치려고 했다면 이 플러그를 뽑아야 했는데 플러그는 그대로 꽂힌 상태에서 TV만 바닥으로 밀었어요. 좀 이상하죠? 수사팀은 이건 일부러 범죄 현장처럼 꾸민 것이다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샤카 있죠? 이 집에서 키우는 개. 엄청 막 무섭다고 말씀드렸는데 만약에 낯선 사람이 아까 그 구급대원처럼 전혀 모르는 사람이 집에 들어왔다면 샤카가 가만히 있을 개가 아니에요. 근데 범행 추정 시간에 이 샤카의 울음소리나 뭐 짖는 소리를 들었다 말하는 이웃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또 현장에서 낯선 사람의 혈흔이나 DNA도 발견되지 않았어요. 자, 그럼 범인이 평소에 이 집에 자주 들락날락거리고 샤카랑 얼굴도 트고 지내고 뭐 먹이도 줬나 보지? 그런 사람일 수 있겠다 의심을 한 거죠. 벨린다의 뭐 친구나 이웃이나 아니면 가족. 경찰은 남편 데이브가 상당히 의심스러웠어요. 왜냐면 일단 현장에 피가 상당히 많았거든요. 이 데이브가 쓰러진 아내를 봤다면 바로 달려가서 막 벨린다, 벨린다 이러면서 얼굴도 만져보고 의식이 있나 없나 때려도 보고 또 뱃속에 아기는 뭐 귀도 갖다 대고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당연히 혈흔이 몸에 묻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 치곤 데이브의 모습이 너무 깨끗한 거예요. 옷에 혈흔이 단 한 방울도 없었어요. 경찰은 데이브를 부릅니다. 상심이 많이 크실 거 압니다. 그래도 이게 절차상 이렇게 해야 되는 거고요. 벨린다를 언제 마지막으로 보셨죠? 제가 아들이랑 집에 있을 때 벨린다가 이제 중요한 미팅이 있다고 해서 학교로 갔어요. 그러고 나서 한 3시 반쯤인가 집으로 왔는데 뭐 피곤한지 바로 침대에서 자더라고요. 그 뒤에 저는 아들이랑 공원에 가서 산책 좀 하고 홈디포 갔었고 브룩시어 브라더스에서 먹을 것 좀 사고 5시 반쯤에 집으로 왔더니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홈디포는 큰 철물점이고요. 브룩시어 브라더스는 식료품 마트예요. 경찰은 그렇군요. 근데 어디 공원에 가셨죠? 거기가 이름이 뭐더라? 데이브는 집 근처에 있는 공원 2개를 알려주는데 이 둘 중에 한 군데를 갔대요. 정확하게 얘기해야지. 바로 어제 다녀온 공원인데 계속 2군데 중에 하나라고만 말하는 거예요. 경찰이 이거 명확하게 얘기하셔야 됩니다. 정확히 어떤 공원이에요? 그래도 데이브는 대답을 못했어요. 자, 그럼 혹시 부부 사이에 문제가 있었나요? 혹시 데이브 씨 뭐 내연녀는 없나요? 그럴 리가요. 저는 가정에 충실했습니다. 경찰은 이제 데이브를 상대로 레지듀 테스트를 하기로 했어요. 이건 총을 쏜 사람의 몸이나 이제 옷에 남아있는 화약물 반응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데이브는 동의를 하는데 그러면서 변호사도 선임을 합니다. 본인이 용의자가 됐다는 걸 인지했죠.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사건이 발생한 지 나흘이 지났어요. 경찰이 어린 아이들 3명과 인터뷰를 하게 됐는데요. 얘네가 누구냐면 벨린다 뒷집에 사는 아이들이었어요. 바로 뒷집. 완전 애들이에요. 얼굴로 봤을 때는 한 6살, 7살 정도밖에 안 돼 보여요. 이 아이들이 이 사건 추정 시간에 총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이 뭐라고 하냐면 학교 마치고 집에 와서 간식 좀 먹고요. 숙제도 했고 닥터 드리틀 봤어요. 닥터 드리틀은 코미디 영화예요. 근데 갑자기 붐 하는 소리를 들었대요. I heard like this big boom, like boom.
What did you think the boom was at first? Firecracker, And then what did you think? gunshot. 경찰은 그 소리가 들렸을 때 닥터 드리틀 어떤 장면을 보고 있었냐 이제 물어보니까 거기 닥터가 밖에서 걸어가는 그 장면이었어요. 정확히 기억을 합니다. 경찰은 그 시간이 오후 4시 35분경이라고 추정을 했어요. 근데 정확한 건 아니에요. 왜냐면 이 영화가 공중파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었고 그냥 아이들이 스쿨버스 타고 집에 와서 집에 오니까 3시 반이었고요. 뭐 간식은 한 5분 동안 먹었는데 숙제는 한 10분밖에 안 했어요. 그리고 영화를 봤어요. 막 이런 식으로 말했기 때문에 추정된 시간이었거든요. 근데 이 시간이 또 부검이가 결론낸 벨린다의 사망 추정 시간이랑 좀 얼추 비슷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경찰도 이때 벨린다가 총에 맞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시간에 이 정확히 붐 하는 소리가 들렸다고 하는 4시 32분에 데이브는 아들 손잡고 마트에 있었거든요. 그 장면이 카메라에 담겨 있어요. 심지어 40분 뒤인 5시 15분에는 홈디포 카메라에도 잡혔어요. 이 알리바이가 너무 완벽한 거예요. 경찰은 이 데이브가 아닌가 보다. 다른 용의자를 찾아야겠다. 수사 방향을 바꿉니다. 경찰이 수사를 이어서 하는 동안에 데이브의 변호사 폴이 이런 제보를 했어요. 형사님, 제가 어디서 들은 정보인데요. 이 벨린다 옆집에 라일리라는 학생이 있어요. 이 벨린다가 일하는 학교에 다니는데 그 학생이 평소에 벨린다랑 사이가 안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한번 조사해 보시죠. 이 라일리가 누구냐면 여러분도 보셨어요? 아까 보여드린 이웃 주민 인터뷰 있죠? 이 학생이에요. 안타깝다고. 빨리 범인이 잡히길 바랍니다. 말했던 그 주민이에요. 참고로 아직 16살밖에 안 됐습니다. 경찰은 일단 제보가 들어왔으니까 라일리를 조사를 하는데 정말로 과거에 라일리와 벨린다 사이에 트러블이 있었어요. 선생과 제자 사이에 라일리가 학교 수업을 잘 빼먹었대요. 그래서 벨린다는 이 라일리 부모님한테 이제 이웃 주민이기도 하니까 직접 얘기를 한 거예요. 오늘도 라일리 학교에 안 왔어요. 가정에서 지도 편달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라일리 부모님이 단단히 화가 나가지고 너 앞으로 운전 못해. 차를 뺏었어요. 근데 청소년기 시기 때 게다가 라일리처럼 좀 불량한 학생이에요. 차를 뺏었어. 얼마나 답답하고 분노가 치밀어 올랐을까요? 라일리는 이 일로 친구들에게 그 옆집 아줌마 때문에 나 운전 못하는 거 아니야. 엄청 분노하고 있었어요. 그게 사건이 일어나기 불과 몇 주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경찰은 라일리를 불러서 이제 물었어요. 사건 당일에 뭐 하고 있었냐? 저는 하루 종일 학교에 있었는데요. 근데 경찰이 좀 조사해 보니 이상한데 이 사건이 있을 때 라일리가 집에 있었던 것 같은데? 경찰은 다시 라일리 불러서 거짓말 탐지 테스트를 했어요. 근데 2가지 질문에 대해서 거짓 반응이 나옵니다. 나중에 라일리는 솔직히 그때 친구들이랑 담배 피우고 있었어요. 솔직하게 말하면 저 범인으로 몰릴까봐 거짓말한 거예요. 이렇게 고백은 했는데 경찰은 어쩐지 라일리가 너무 의심스러운 거예요. 그에게 샷건이 하나 있었거든요. 정확히는 라일리의 아빠 것. 한 번씩 라일리가 이걸 아빠 몰래 들고 나가서 친구들에게 자랑한 적도 있었대요. 또 사건이 발생하기 몇 주 전에는 라일리의 친구들이 좀 불량한 아이들이에요. 샷건을 하나 어디서 훔치기도 했대. 이 총들이 벨린다를 살해한 무기다 이런 게 직접적으로 밝혀진 건 아닌데 충분히 의심스럽죠. 하지만 라일리에게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혐의 없이 풀려납니다. 경찰은 계속해서 벨린다 주변인들 조사를 하는데 몇몇 친구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벨린다가 그닥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한 건 아니었어요. 마리아라는 친구는 벨린다는 우리 이렇게 친구들이랑 있을 때는 웃고 떠들고 되게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데 데이브랑 함께 있으면 조금 행동이 달라요. 일례로 당시 마카레나 열풍이 있었거든요. 신나게 친구들이랑 벨린다랑 저녁 테이블에서 춤추고 노는데 벨린다 갑자기 딱 멈추는 거예요. 마리아는 뭐지? 봤는데 데이브가 벨린다를 노려보고 있었대. 그만하라 이 말이지. 그때 마리아는 뭔가 데이브가 벨린다를 통제하려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또 데이브의 친구 쿠엔틴이 진술을 하는데, 데이브요? 스트릿바 열심히 갔죠. 단골이에요.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사실, 불륜. 데이브는 학교에서 같이 일하던 동료 교사 이 헤더 스캇과 바람이 났어요. 헤더는 싱글이었거든요. 같이 사는 룸메이트가 있었는데 그 집에도 자주 왔다고 합니다. 데이브가 이 헤더의 집에. 심지어 이 학교에서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사건이 1월이었죠. 그 전년도 할로윈 데이가 있는 10월에 이 학교에서 파티가 있었어요. 할로윈 파티가. 거기서 이 데이브와 헤더의 모습이 너무 다정해 보이니까 이 동료들이 야, 쟤네 좀 이상하지 않냐? 뭐 하는 거야 지금? 이런 분위기였대요. 나중에 헤더는 따로 이제 집을 렌트해서 사는데 그 집에서 이 불륜 남녀가 해피 뉴 이어 파티를 합니다. 이 미국이 상당히 가족 중심적인 나라인데 임신한 만삭 와이프랑 아들을 집에 내팽개쳐 두고 새해에 상간녀 아파트에 기어 들어가서 이 샴페인 마시는 게 그게 데이브라는 남자였어요. 당시 데이브는 벨린다에게 나 사냥하러 좀 갔다 올게. 이 새해에 사냥을 해야지 경기가 좀 잘 풀린대. 거짓말하고 이제 간 거예요. 경찰은 헤더랑 데이브를 부릅니다. 먼저 헤더. 불륜이라니요. 저희는 단둘이 함께 있었던 적도 없어요. 그냥 뭐 캐주얼한 그런 친구 사이예요. 적극적으로 부인했어요. 이제 그러다 변호사를 선임해서 상담 받은 뒤에 다시 경찰과 인터뷰하거든요. 근데 뭐 다짜고짜 거짓말하는 건 안 먹힌다, 뭐 이런 조언을 들었나 보죠. 사실 지난 새해에 우리 집에서 함께 있었어요. 같이 잠자리하는 사이예요. 이렇게 사실을 털어놓는데 헤더는 이 벨린다가 임산부라는 걸 알면서도 이런 불륜을 즐기고 있었어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 벨린다가 죽기 며칠 전에 데이브가 저한테 사랑한다고 말했어요. 벨린다랑 이혼하고 저랑 함께 살고 싶다고 했어요. 옆방에 있던 데이브는 조금 다르게 말합니다. 헤더는 엔조이예요. 그 이상 이하도 아닙니다. 그냥 뭐 육체적인 관계 뭐 그런 거. 제가 관심 받는 걸 좀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만난 거예요. 잘못된 거 아는데 저는 제 아내 벨린다를 진심으로 사랑했어요. 제 목숨도 바칠 수 있습니다. 경찰도 어이가 없는지 딱 이렇게 말했어요. 아니, 아내가 임신했는데 다른 여자 집에서 잤다고요? 뭐 느껴지는 게 없었어요? 이제 데이브에게서 살해 동기가 나왔어요. 그가 결혼 생활을 끝내고 싶었다. 그리고 한 명의 용의자가 더 있죠. 아까 말씀드린 라일리, 옆집의 학생. 결국 검사는 사건 발생한 지 3개월 만에 그랜드 주얼리를 소집했어요. 이 한국어로는 대배심, 대배심원 이런 제도인데 용의자의 기소 여부를 검사가 아니라 이 배심원들이 수사 내용이나 증인들의 진술 이런 것들을 다 보고서 기소를 할 거냐 말 거냐 정하는 거예요. 원래 중세시대 때 영국에 있던 제도인데 아직 미국에 남아있고요. 또 저기 아프리카, 라이베리아라는 나라 이렇게 두 곳에 남아있다고 합니다. 미국에서의 원칙은 모든 중범죄의 경우에 이 그랜드 주얼리를 다 적용해라. 이게 원칙인데 현실에서는 이 그랜드 주얼리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고 또 판사가 심리하는 경우도 있고 주마다 또 케이스마다 다 다르다고 합니다. 자, 어쨌든 이 대배심이 열렸어요. 배심원단은 정황상 데이브와 라일리 둘 다 의심이 가긴 하는데 둘 다 확실한 증거도 없어요. 결국엔 아무도 기소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거의 99% 데이브를 의심하고 있었어요. 근데 배심원죄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건은 미궁에 빠집니다. 데이브는 이렇게 혐의를 벗었고 다시 풋볼 코치로 학교로 돌아갔어요. 부모님의 도움 받으면서 또 아들 에반도 키웁니다. 자, 그리고 정확히 사건 발생한 지 1년 반 뒤에 재혼했어요. 누구랑 했을까요? 헤더. 엔조이였다면서. 게다가 아내가 살해된 지 고작 1년밖에 안 됐는데 그것도 헤더는 그 당시 상간녀였고 둘이 참고인 신분이긴 하지만 조사도 받았어요.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는데 헤어지는 게 아니라 급하게 서둘러서 결혼까지 한 거예요. 벨린다 부모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솔직히 벨린다 가족들도 데이브를 의심하고 있었거든요. 우리 딸을 살해하고 내 손녀까지 죽였는데 어떻게 재혼까지 하면서 저렇게 잘 살 수 있지?
수사는 또 이미 멈춘 상태였어요. 이 부모 토미랑 캐롤은 직접 이 고속도로 옆에 큰 전광판 있죠. 그런데다 제보를 받습니다. 이렇게 광고도 했어요. 사비를 털어서. 그리고 방송에도 적극적으로 인터뷰했어요. 혹시나 우리 딸의 사건이 잊혀지지 않게. 이 벨린다의 부모는 사망 추정 시간이 잘못됐을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했거든요. 데이브가 혐의를 벗을 수 있었던 게 알리바이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붐 하는 그 소리를 들었던 시간이 4시 반인데 그 시간에 데이브는 밖에 있었다, 이게 증명이 됐으니까요. 근데 만약에 이 아이들이 어떤 큰 소리를 총소리로 착각할 수 있는 것 아닐까요? 왜냐면 다른 옆집에 나탈리라는 이웃이 살고 있었어요. 이날 하루 종일 집에 있었는데 총소리 못 들었대요. 조용했대요. 그리고 벨린다가 살해된 장소가 드레스룸이란 말이에요. 이 옷들 때문에 이게 소리가 묻혀서 크지 않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의문이 남아있으니까 어떻게든 딸의 죽음을 파헤치려고 했는데 많이 어려운 일이었다고 해요. 데이브랑 헤더가 행복한 새 출발을 준비하고 있을 때 경찰에서 어이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앞서 데이브가 이 레지듀 검사 받는다고 말씀드렸죠. 옷이나 이제 몸에 있는 화약물 반응 검사, 그거 한다고 경찰이 이 사건 당시 그가 입고 있던 뭐 셔츠, 자켓, 또 테니스화 한 켤레를 수거했거든요. 이거 빨리 연구소에 보내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안 보내고 경찰서 증거 보관실에 예쁘게 잘 넣어둔 거예요. 무려 사건 발생 1년 4개월 뒤에 2000년 5월에 발견됩니다. 다른 거 하다가 발견됐나 보죠. 막, 야, 이거 뭐야? 이거 왜 여기 있는 거야? 이거 얼른 보내. 그렇게 셔츠와 재킷이 그제서야 FBI 연구실에 보내졌어요. 심지어 테니스화는 3년이 더 지나서 2003년 4월에 야, 여기 신발도 또 있네. 야, 이거 그때 안 보냈냐? 사건이 99년도인데 신발은 4년 만에 연구실에 들어갔어요. 게다가 이 분석도 시간이 원체 오래 걸린대요. 뭐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북미 특유의 느린 문화인 건지 원래 분석이 어려운 작업인 건지 2004년 11월에 이제 먼저 연구실로 보내졌던 자켓 있죠. 거기에 대한 분석 결과가 나옵니다. 결과는 데이브의 자켓에 있던 화약 잔여물이 벨린다가 맞은 탄약과 일치한다. 드디어 물리적인 증거가 나왔어요. 게다가 목격자도 나오는데 이 사건이 있던 날 데이브를 길 가다가 만난 사람이 있었거든요. 옛날에 데이브가 한때 풋볼 선수로 잘 나갔으니까 그의 얼굴을 알아본 주민이 있었는데 그날 데이브가 무슨 탄약을 구매해서 가는 걸 봤어요? 이런 진술을 합니다. 이제 다시 한번 대배심이 열렸고 이번에 데이브는 기소가 됐어요. 사건 발생 거의 6년 만인 2004년 11월 29일에 경찰에 체포됩니다. 데이브는 휴스턴에서 가장 유명한 변호사 딕을 고용했어요. 딕은 아니 데이브의 자켓에 화약 반응이 나온 건 당연합니다. 그가 벨린다 죽었을 때 침실로 들어갔는데 당연히 나올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어디 쓰레기 같은 과학 분석 가지고 체포할 수 있냐? 강하게 반박했어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시죠? 사건이 있었을 때 데이브의 뭐 옷이나 몸에서는 전혀 혈흔이 없었거든요. 정말 벨린다를 한번 가서 이렇게 안아본 건 맞나 싶을 정도로 깨끗했는데 뭐 화약물은 남아있다는 게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변호인은 FBI 연구실에 그 환풍구에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가 보니까 뭐 그 옆에 있는 총 쏘는 사격장 거기에서 나오는 뭔가 화약물이 연구실로 들어가더라고요. 뭐 이런 지적도 했어요. 그리고 딕은 이웃집 남학생 라일리가 범인이다. 라일리는 마약하고 불량배인데 충분히 살인을 저지를 만한 사람이다 주장을 합니다. 재판은 2주 동안 진행이 되었고요. 증인이 무려 23명이나 나왔어요. 엄청 치열했다는 거죠. 그 증인 중에는 라일리도 있었어요. 제가 마약한 거 맞고요. 학교도 100번 넘게 빠졌어요. 하지만 살인은 아닙니다. 검사 측은 배심원들에게 호소를 하는데 자켓에서 나온 화약 반응, 또 현관문이 열려있는 상태에서 일부러 유리를 깬 것 같은 흔적, 또 키우던 개 샤카가 범행 시간에 짖지 않은 점, 또 가장 중요한 살해 동기, 불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제시했어요. 그 결과 8시간의 심의 끝에 배심원은 유죄 판결을 내립니다.
데이브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았어요. 당시 아들 에반의 나이가 14살이었거든요. 에반은 엄마도 잃었고 아빠도 잃게 되었습니다. 이 재판이 끝나고 5년 뒤에 데이브는 항소를 진행했어요. 같은 변호사 딕과 함께 했는데 이땐 새로운 증인이 나옵니다. 바로 라일리의 친구 다니엘이었어요. 이 벨린다가 살해되고 며칠 뒤에 이 라일리가 이런 얘기를 했대요. 야, 다니엘, 내가 그 개 죽였어. 이 개 도그라는 표현을 했는데 라일리랑 다니엘이 암호처럼 이렇게 벨린다를 도그라고 불렀대요. 우리 학교에서 뭐 독사, 뭐 미친 개, 뭐 이런 별명을 불렀던 것처럼 얘네가 이 도그라고 부른 거예요. 선생님을. 거기다 변호사 딕은 검찰이 고의적으로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다. 또 정보를 제공했더라도 제한적으로 일부만 보여줬다. 뭐 예를 들면 범죄 보고서, 조서, 뭐 여러 가지 다른 자료들, 이 중에는 라일리의 정보도 있었고요. 이런 것들이 변호인단에게 원활하게 제공되지 않았대요. 그래서 이 데이브의 재판은 무효입니다. 재판을 다시 해야 합니다. 주장했어요. 2016년 텍사스 항소 법원은 데이브의 손을 들어줬어요. 재판을 새로 해야 한다. 동시에 수감되어 있던 데이브는 풀려납니다. 이 일은 뭐 뉴스에 나오고 난리 났어요. 사람들은 뭐야? 그럼 진짜 라일리가 범인인 건가? 다들 혼란스러워했어요. 두 번째 재판은 사건 발생 20년 만인 2019년 7월에 시작됐어요. 데이브 측은 계속해서 이 범인이 라일리입니다. 데이브가 무죄라면 다른 범인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라일리라고 지목을 한 거예요. 변호인 주장에는 이런 게 있었어요. 사망한 벨린다의 몸에서 탄약 껍질이 발견됐어요. 이 탄약은 사슴 사냥할 때 많이 쓴대요. 근데 라일리의 아빠가 사슴 사냥을 즐겨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라일리 집에 있던 탄약과 벨린다 몸에서 나온 탄약 껍질이 같은 종류다. 그래서 라일리가 범인이다. 이런 변호사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배심원의 의견은 검사 쪽에 기울어졌어요. 무엇보다 이 라일리에게 직접적인 증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데이브에겐 살해 동기라든지 화약 잔여물 테스트 결과라는 물리적인 증거가 있었죠. 두 번째 재판 결과는 데이브 유죄. 다시 감옥으로 들어갔어요. 보통 유죄 판결이 나오고 형량 선고까지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몇 달 정도? 근데 마침 팬데믹 때라서 계속 선고 재판이 못 열렸고 2023년 작년이죠. 4월에 그에겐 가석방이 없는 종신형이 다시 한번 선고됩니다. 벨린다의 부모는 이 재판을 환영했는데 좀 안타까운 게 에반 있죠. 이 아들은 끝까지 아빠를 믿었다고 해요. 이 두 번째 재판 때는 에반이 재판장에 나왔거든요. 훌쩍 컸어요. 이미 성인이에요. 엄마에 대한 기억이 아주 조금은 남아있겠죠. 3살 때니까. 에반은 여전히 데이브를 지지하고 있었고 아빠가 계속 수감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는 할아버지 할머니랑 지냈어요. 아빠에 대한 추억은 많지 않지만 그래도 저는 아빠가 엄마를 살해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에반은 엄마 잃은 상처도 너무 클 텐데 끝까지 믿고 의지하는 아빠가 교도소에 있어요. 심지어 엄마 뱃속에 여동생도 잃었어요. 좀 씁쓸하죠. 참고로 헤더와 데이브는 2019년에 이혼했습니다. 이유는 모르겠는데 시작이 지저분했기 때문에 결과도 그렇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네요. 오늘은 텍사스 KT에서 발생한 사건 소개해드렸고요. 참고로 지금 여기 밑에 더보기란을 클릭하시면 저의 패트리온 사이트로 접속하실 수 있거든요. 패트리온에는 제가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사건 영상이 미리 올라가 있어요. 혹시나 제 영상을 조금 빨리 보고 싶으신 분들은 한번 접속하셔서 이제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유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오는 수익금은 제가 또 우리 안나 이야기 채널을 더 성장시키는데 많이 사용하고 있으니까 저를 금전적으로 후원해 주실 분들은 패트리온 많이 이용 부탁드릴게요. 자,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뵐게요.